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네, 농촌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농촌을 살리려는 진실한 마음으로 승승장구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대박 신화도 이루고 또 더 큰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농가, 돈이 보이고 희망도 보이는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태욱입니다. 저는 지금 전라북도 진안에 와 있는데요. 제가 전라북도 진안까지 간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대박 바람이 불어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횡해도 너무 횡합니다. 어디에 대박의 비밀이 숨어 있는 건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이때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구수한 노랫말을 따라가 보니 온통 푸른빛이 가득한 비닐하우스가 등장했습니다. 이곳에 숨어있는 대박 신화의 비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비닐하우스가 정말 많은데 네. 여긴 뭐 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그 유기농으로 어린잎 채소를 키우는 전문 시설입니다. 유기농 어린잎 채소로 대박 신화를 이룬 박사농부 천춘진 대표. 비타민, 청경채 등 다양한 어린잎 채소를 유기농으로 재배해 연매출 16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과연 이 여리고 작은 채소로 어떻게 대박 신화를 이뤘을지 저만 궁금한 거 아니죠? 그러면은 이 어린잎 채소는 주로 언제 수확을 하나요? 저희는 여기서 연중 생산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지금 오늘 수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냥 아무 때나 수확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딱 수확하기 좋은데요. 지금 수확해서 또 비빔밥으로도 먹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일 좀 하는데 저 좀 밥값 좀 할 수 있게 좀 기회를 주시죠? 한번 하시죠. 네. 네.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근데 이거 뭐 잎 그냥 따면 되는 거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크기에 따라 다른데 이게 큰 것을 이렇게 따가지고 손님께 드릴 수가 없거든요. 네. 너무 큰 것은 빼시고요. 이런 것들은 딱 드시기 좋게 요만하게. 아, 잎도 좀 작은 거, 그다음에 예. 줄기도 짧게. 그렇죠. 드시기 좋게. 이렇게 말이죠? 네네, 좋아요. 이게. 아, 칭찬받으니까 더 신나네요. 그렇게 칭찬은 따시면 김태욱을 춤추게 한다. 네. 아니, 폭풍 작업 모드로 돌입하게 한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린잎 채소 수확에 푹 빠졌습니다. 저 열심히 했죠. 이렇게 수확한 어린잎 채소는 다양한 창구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데요. 온라인 판매는 물론이고 전라도 인근 지역 마트를 비롯해 생활협동조합 매장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 아까 수확하신 걸로 비빔밥 좀 준비해 왔어요. 우와, 예. 침이 막 비비면서 계속 보여요. 윤기가 나요, 윤기가. 예.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요, 뭔가 구수하고요, 그냥 꿀맛이네, 꿀맛. 와. 근데 이 어린 잎이 네. 어디에 좋은 건가요? 예, 이 어린 채소는 성장한 채소에 비해서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3배에서 5배 많다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몸이 나른할 때 드시면 아주 뭐 기운이 나고 좋습니다. 3배에서 5배요? 예, 예. 이렇게 좋다는 말을 듣고 손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작고 여리지만 건강한 밥상이 되어주는 어린잎 채소는 이 농가를 책임지는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대박의 비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비법이 또 하나 있다는데요. 바로 카레입니다. 카레와 어린잎 채소, 둘 사이엔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둘 사이를 이어주는 끈은 대체 무엇일지 비밀을 찾기 위해 주방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향긋하고 먹음직스러운 카레를 만들기 위해 분주한 주방. 하지만 특별한 점은 눈에 띄지 않는데요.
이 카레에는 진안에서 재배한 허브가루가 들어갔고요. 그 카레와 같이 나가는 어린잎과 새싹들도 진안에서 직접 재배한 것들을 음식에 같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허브를 넣고 특별함을 더한 카레에 친환경 쌀로 지은 밥, 그리고 정성 들여 농사 지은 어린잎 채소와 새싹까지 이 한 접시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게다가 돈가스, 진한 홍삼 등 다양한 토핑까지 곁들인 센스. 특별한 아이템을 선정해 농사를 짓고 재배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요식업의 트렌드를 읽는 섬세함까지 모두 갖췄는데요.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메뉴 선정과 골라먹는 재미까지 더해준 천춘진 대표의 아이디어가 돋보입니다. 제가 원래 좀 느끼한 걸 잘 못 먹는데요. 좀 신선한 야채 같이 곁들여서 먹으니까 부담 없이 맛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원래 자주 오는데 채소가 신선해서 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야채가 유기농에서 이렇게 싱싱하고 아삭아삭하고 뿐만 아니라 이곳의 모든 재료는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해 질 좋은 재료들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농촌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생산하는 것보다도 생산한 것을 어떻게 팔아서 수익을 내느냐가 가장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소비해 드리기 위해서도 다양한 저희가 가공품을 개발하고 있고, 가공한 물건을 또 어떻게 판매할 것이냐, 그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농가 레스토랑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각종 잼이나 쿠키 등을 제조하고 가공해 유통하고 농장 체험을 통해 또 다른 수익 창출의 길을 제시했는데요. 이렇게 1차 산업부터 2차, 3차 산업까지 고르게 융합된 천춘진 대표의 아이디어는 연매출 16억, 대박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공의 바탕이 되었던 건 농촌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 그 마음이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1차, 2차, 3차 산업을 고르게 융합해 성공적인 6차 산업 모델을 만든 해외 사례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가까운 일본의 경우 지산지소 운동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 각자가 지역 농산물을 먹자는 것인데요. 우리의 신토부리와 의미가 비슷합니다. 또 미국과 영국, 뉴질랜드 등 다양한 국가에서도 지역을 강조한 6차 산업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2, 3차 산업과 연계해 6차 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박 아이디어를 찾아 10분 거리의 진안 단양리로 향했는데요. 네, 전라북도 진안의 또 다른 6차 산업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만나기 위해서요. 이곳에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곳엔 어떤 열쇠가 숨어 있을지 궁금하시죠? 하지만 첫인상은 평범한 마트였습니다. 그러나 이거 보이시나요?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진안입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채소, 달걀 등 이곳의 모든 상품은 진안에서 나고 자란 것들인데요. 제가 이렇게 쭉 둘러다 보니까요. 제품마다 생산자 이름이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뭔가요, 다? 네, 저희가 로컬푸드 매장이어서 이런 생산자들이 직접 가격도 책정하고 농가에서 생산한 거를 그날그날 이렇게 출하를 하고 있어요. 일본의 지산지소 운동처럼 진안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진안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 매장이었던 것. 재료의 신선함을 앞세운 로컬푸드의 장점을 살려 지역 학교 급식에도 농산물을 납품해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까지 책임집니다. 진안의 농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회사이고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농이나 고령농, 귀농인, 가족농들이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곳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판로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산자가 재배뿐만 아니라 포장까지 직접 하는 시스템을 갖춰 수익은 더 내고 비용은 절감하는 효과까지 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자부심은 덤이라고요. 로컬푸드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연매장에다 내니까 짭짤하게 돈이 생기더라고요. 이름을 걸고 한다는 것이 뿌듯해요. 남한테도 당당하게 이걸 내놓을 수가 있잖아요. 생산자에게 수익과 자부심을 동시에 안겨주는 로컬푸드, 농촌을 살리는 굿 아이디어인데요. 저희 로컬푸드 식당에서 이 재료를 가지고 또 음식을 만들어서 그렇게 손님들에게 대접을 하고 있고, 손님들이 드셔보시고 또 맛이 있으시면 또 매장에 오셔서 또 그 농산물을 또 구입해 가시고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로컬푸드 매장과 재료를 이용한 한식당,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6차 산업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진안마을 주식회사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농촌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로컬푸드로 농민들이 살맛 나는 진안. 혼자가 아닌 모두가 행복해지는 6차 산업의 길을 연 진안의 농가들. 전라북도 진안에는 지금 모두가 행복해지는 대박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하루라도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만약 갑작스럽게 정전이 된다면 모든 업무 마비부터 크고 작은 사고 위험까지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정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강소기업을 만나봤습니다. 넘치는 아이디어로, 남다른 기술력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이들이 있다. 작지만 강한 대한민국의 힘 중소기업. 그들이 가진 힘의 원동력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용하는 전기인데요. 그런데 만약 전기가 끊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기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밀스러운 실험을 해봤습니다. 하나, 둘, 셋. 당장 상하기 쉬운 음식 걱정부터. 에어컨이 안 돼서 어떻게 해 이거? 먹통이 된 에어컨의 혈압 상승. 더워. 업무가 마비되는 비상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정전이 돼가지고 많이 당황스럽고 제가 여태껏 만들었던 문서가 다 날라와가지고 진짜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되게 불편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전기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뿐일까요? 갑작스런 정전은 때로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정전과의 전쟁을 선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UPS 장비 생산 기업을 이끄는 백성민 대표. UPS란 정전 발생 시 미리 저장해둔 전기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장비를 말하는데요. UPS의 역할을 직접 확인해 볼까요? 정렬합니다. 모든 전류를 차단시켰지만 작동을 멈추지 않는 컴퓨터. 정전 안전구역, UPS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평상시 정류기를 통해 에너지를 배터리에 충전시키고 정전 시 충전된 에너지를 인버터를 통해 양질의 전원으로 출력에 공급하는 장치가 UPS, 즉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입니다. 영화 속에 등장한 이 장면 아시나요? 어둠 속에서 벌어진 혈투. 만약 이곳에 UPS가 있었다면 이 장면은 연출 불가능했겠죠. 생명이 직결된 장소나 전기 사용량이 많은 기업일수록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가 필수. 그래서 직접 현장에 찾아가 봤습니다. 모든 업무 처리와 개인정보를 전산화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이 끊기면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곳인데요. 전산이 나가면 일단 모든 업무가 마비가 되거든요, 금방. 재증명이 필요하신 분들이 당장 업무를 볼 수가 없으니까 불편하고, 그래도 UPS가 있기 때문에 자료 손상의 걱정은 없습니다. 최근 활용 범위를 넓혀 우리가 이용하는 시설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UPS. 산업 분야에서도 순간적인 전압의 변동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UPS의 활용은 계속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UPS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UPS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누구보다 일찍 알아봤다는 백성민 대표. 젊어서부터 무정전 전원장치 관련 업종에 근무했었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외국 기술을 도입하거나 외국 장비를 수입하는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스스로도 기술 개발을 해서 장비를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 업종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외국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시장에 기술력 하나로 무모한 도전을 시작한 건데요. 하지만 그 도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대용량 UPS 개발에 성공했고 어느덧 연매출 400억을 바라보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작은 기업이 큰 성과를 거두기까지 함께 걸어온 동료들. 아이스크림 얘기입니다.
서로의 믿음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 동료들을 위해 좋은 환경으로 보답하고 있는 백성민 대표. 이젠 UPS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발굴을 위한 노력이 또 하나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개발하고 있는 에너지 저장 시장에 우리 자체 기술을 갖고 세계적인 대기업에 뒤지지 않는 기술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기술력에 대한 믿음으로 외국 우수기업에 맞선 신토부리 기업. 꺼지지 않는 불빛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꺾이지 않는 그들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네, 오늘의 골든타임 박상훈 공감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 곽수정 경제학 박사, 김태현 변호사, 강민 숙명여대 교수 네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길을 가다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뇌사 상태라고 하는데요. 네.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 정리해드립니다. 예, 원인은 어깨 충돌이었습니다. 단순히 길을 가다가 어깨 한번 부딪힌 것뿐인데 한 사람은 칼에 찔려서 뇌사 상태에 있고 또 한 사람은 살인미수로 경찰에 잡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지난 23일 새벽입니다. 서대문구 충정로 인근 부역에서 가해자인 마모 씨와 피해자인 김모 씨가 길을 가다가 어깨를 부딪힙니다. 그런데 어깨 충돌로 인해서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났고 피해자 김모 씨가 가해자 마모 씨의 머리를 때리자 가해자 마모 씨는 품속에 숨겨놨던 흉기를 꺼내서 김모 씨의 목과 옆구리를 찌릅니다. 이때 김모 씨는요, 목을 찔려서 이미 소동맥이 파열된 상황이었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계속 마모 씨와 몸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출혈이 너무 심하게 되자 목을 잡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요. 길 가던 행인에게 구조를 요청해서 행인이 119에 신고를 합니다. 이러자 가해자 마모 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주량을 쳤는데요. 경찰이 수사 결과 2시간 만에 마모 씨를 붙잡게 됩니다. 이 마모 씨는요, 처음에는 내가 술이 취해서 전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는 전혀 그런 일 한 적이 없다 라고 범행을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김모 씨는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요. 출혈이 너무 심해서 뇌사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일단 경찰은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서 이 마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걸까요? 아무리 사회가 각박해지고 경제가 어려워도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도덕성이나 품성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갈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로부터 지금 사건 브리핑 간략하게 들으셨습니다. 네. 사건 당일에 CCTV 영상 함께 보시면서 사건 정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3일 새벽 2시의 상황입니다. 왼쪽에서 걸어가고 있는 남자가 김 씨, 오른쪽에 어깨를 부딪힌 남자가 가해자 마 씨입니다. 어깨를 부딪혔는데 폭행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머리를 맞은 셔츠를 입은 마 씨가 뒷주머니에서 갑자기 칼을 꺼내서 찌르기 시작합니다. 예, 수차례 지금 목과 옆구리 등을 찔렸는데 피해자인 김 씨는 계속해서 지금 서로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찔린 상태에서도 계속 움직여서 과다 출혈을 불러왔고 이 과다 출혈이 결국에 뇌사로까지 현재 이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네, 현재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찾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예. 왜 늦은 밤에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녔을까요? 범행 대상 무시한 거 아닙니까? 아니, 흉기를 칼을 들고 돌아다니는 건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예.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없죠. 만약 우리가 섣불리 추정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 본인이 거기 부인하고 있고 순전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왜 그럼 너는 이 밤 오밤중에 흉기를 가지고 전에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냐? 정말 너 무슨 묻지마 범죄하려고 범행을 물색하고 대상한 건 아니냐? 뭐 이런 축출도 당연히 가능한 건데 아직까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어깨 한번 부딪혔는데 지금 피해자는 뇌사 상태가 되고 가해자는 살인 미수가 됐습니다. 이 가해자인 마 씨 같은 경우에는 집으로 돌아가서 2시간 정도 있다가 경찰에 지금 검거가 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고 나는 모른다라고 지금 부인을 한 상태라고 해요. 네, 일단은 부인하고 있죠. 하지만 아까 CCTV 보시다시피
워낙 또 행동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저 사람을 뭐 살인미수로 구속해서 유죄받게 하는 데는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빨리 흉기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흉기에 그 사람의 어떤 지문, 그 다음에 피해자의 혈흔들이 묻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거는 CCTV랑 상관없이 피할 수 없는 물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빨리 흉기를 찾아서 자백을 받아내고 구속 기소하는 것이 수순일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들 보셨어요? CCTV가 있어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CCTV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기록 사회로 가기 때문에 어디나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좀 이런 범죄를 볼 수 있다는 건 좀 다행인데 지금 정말 분노 폭발, 운전하다가도 로드레이지라 그래서 분노 폭발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이런 폭력의 문화가 자꾸 나가는 데에서 참 우려를 금할 수가 없는데 저는 미디어 학부 교수로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언론에도 딜레마가 있겠다 싶습니다. 저런 장면을 보여주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 정말 중요한데 또 자꾸 보여줌으로써 폭력에 대해서 약간 무감각화되지 않을까. 이게 언론의 딜레마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제가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요. 이 2008년도 살인 건수가 10만 명당 2.3명이었습니다. 예. 이게 2009년에 들어와서 2.8명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들어서 1.9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폭행, 방금 보신 저런 폭행 모습도 2008년엔 220명 정도, 10만 명당에다가 최근 들어서 251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아까 우리 김태현 변호사께서 사회적으로 각박해지고 경제 침체가 오래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마 이런 모든 것들이 뭐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울분, 개인적인 울분이나 어떤 불만들이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저런 식의 많이 있었죠. 여의도에서는 우체부에 있는 사람, 길 가는 사람을 뭐 무작위로 이렇게 그 칼로 찌르던 그런 행위도 있었는데 앞으로 사회적 범죄, 메르스 사태를 놓고 봐도 국민들이 자기가 어떤 형태의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없는 이런 사회로 자꾸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점에서 놓고 보면 뭐 CCTV가 많다는 것이 전 좋은 점이 될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도 이견이 있는 여러 가지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CCTV마저 없었더라면 하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례 적지가 않습니다. 올해만도 벌써 지금 이런 묻지마 길거리 폭력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닌데요. 주요 사건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은 지난 5월에 있었던 전주 70대 노인 폭행 사건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아예 뒤에서부터 달려와 발길로 등을 가격하는 모습이 보이죠. 19살, 10대 후반의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때리고 지금 앉아있는 노인의 복부까지 가격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노인은 그만 때려달라고 호소까지 했는데 뒤에서 갑자기 가격하네요. 멈추질 않았다고 하죠. 저거 중간에 화면 보시면은요 무릎 꿇고 비는 장면도 나와요. 그만 때리라고. 때리지 근데 말라고. 계속 때리잖아요. 근데 적어도 아무 이유 없이 때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길 가다가 저도 살짝 부딪혔는데 이제 뭐 왜 사과 안 해? 뭐 이런 정말 하사한 일로 저렇게 노인 이유가 똑같았습니다. 어깨를 부딪혔다는 게 이유였다고 하네요. 두 번째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 3월에 대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있었던 칼부림 사건입니다. 오후 한 8시쯤이었는데 가만히 앉아있던 A씨를 지금 칼을 들고 있는 이 가해자가 머리를 때리고 둔기로 때렸죠. 그리고 어깨 부위를 또 칼로 찌르고 찔렀고. 한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누군가로부터 미행받고 있었다.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항변했는데 뭐 저는 좀 터무니없는 항변이었죠. 이런 묻지마 이런 범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뭐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왜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게 참 제가 저런 형태를 놓고 보면 저렇게 이제 범죄를 저지른 분들이 과연 과거에 어떤 저런 기록이 있던 분들인가 아니면 정말 어떤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한 분들일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 근본적으로 생기더라고요. 제가 재수달 중에서 다시 재범률을 한번 또 들여다보니까요. 2013년에 10만 명당 22명이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출소를 하고 3년 이내에 다시 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숫자를 보니까 2006년도에 24명에서 2013년에 22명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전과자 수는 어떻게 재범하는 확률은 좀 줄어들어가고 있다라고 놓고 보면 저렇게 사고를 저지르시는 분들이 전과가 있거나 과거 기록이 있다기보다도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침체가 2008년 이후에 지금 거의 뭐 8년 이상을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 여기서 출발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사회 전체가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사회로 전이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서 네.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렸던 그 전주에서의 70대 네. 노인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불구속 입건이 됐다고 해요. 지금 노인이 때리지 말라고 비는 상황에서도 왜 그죠. 불구속 입건이 된 겁니까? 그게 그 당시에 얘기들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버스에서 또 40대 주부가 노인을 예. 폭행한 그렇죠. 네. 그렇죠.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 같은 경우는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저 전주 사건은 저거 누가 봐도 저거면 구속될 만한 사항인데 그렇죠. 뭐 10대라고 해봐 열아홉 아니겠습니까? 네. 만으로 성인이죠. 열아홉이지 사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뭐 성인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 부분에 불구속 입건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비판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딱히 후속 보도가 없어서 알려진 건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추측을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뭐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말씀드릴 부분들은 아닌 것이고 예. 어찌됐든 간에 저 부분 같은 경우는 저 아무리 제가 이제 뭐 처리된 사건들 내를 봐도 저 정도면은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검찰에서 청구를 하게 되면 그럼 법원에서 거의 대부분 발부가 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거를 불구속 처리를 했을까? 그 사실이 좀 의문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 예. 찰스턴 사태라든지 총기 사건이 대부분 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뭐 흑백 간의 인종 갈등이다. 아니면 경찰관이 흑인을 대상으로 해서 총기를 발사를 해서 문제가 되었다. 이럴 경우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미국 같은 사례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게 일본에서 최근에 뭐 긴자거리에서나 이런 데서 저렇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런 범죄가 자주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이 경제적인 피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떤 받는 심리적인 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혹시 소설가 이회수의 칼이라는 소설 보셨습니까? 그 칼을 갖고 다니면 굉장히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된다는 내용인데 네. 그 지금 저 보면 그 가해자 아까 충정로에서 칼을 갖고 다녔던 굉장히 평범한 청년이에요. 뭐 이게 뭐 조직 폭력배라고 볼 수도 없고 네. 그런 사람이 이 네. 칼을 갖고 다녔다. 그러니까 43세의 맛이죠. 네, 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네, 곽수정 박사 말씀하셨지만 저런 범죄도 묻지마 범죄라고 하잖아요. 저가 사실 재범 대부분 초범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조직폭력배나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한 건달, 네. 동네 양아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또 속된 표현으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낮에는 멀쩡합니다. 물론 뭐 경제적으로는 좀 어려운 게 있고 직업 없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낮에는 멀쩡한데 밤만 되면 술 먹고 다니다가 저런 일들을 많이 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은 전 두 가지인 것 같은데 경제적 원인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떤 삶 자체가 힘들고 피폐하기 때문에 외부의 모든 거를 적으로 돌리는 그런 상황들이 하나 있고 우리가 그 요새 항상 나누는 얘기인데 뭐 교육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 이런 경우도 보면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감정을 억누를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사실 좀 많이 받았는데 네네. 요새는 사실은 학교에서 그런 교육들 또 가정에서도 또 그런 교육들을 거의 전무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네네. 학생들이 만약에 속절에 감정 욱하고 표출했을 때 선생님이 그것을 눌러주지 못하고 오히려 방치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줄 알았지 그걸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억누르는 교육들은 전혀 받지 못했거든요. 아마 그런 두 가지 점들이 복합돼서 저런 묻지마 범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 묻지마 아닐까? 범죄가 나왔을 때 이게 형량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제 술에 취해서 저지른 범죄라고 하면 약간 감형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심신미약,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감형이 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변호사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자꾸만 들고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술이 굉장히 술에 대해서 너그러운 태도가 이런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지 예, 않나 그렇습니다. 싶거든요. 보통 지금 강민경 교수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성폭행의 문제에 있을 때 술이 굉장한 감형 요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같은 폭행은 어떻습니까? 아까 마시도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감형의 요건이 됩니까? 예전엔 그랬어요. 예전에는 술 가지고 주치 감형이라는 걸 좀 해주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안 해주죠. 주치 감형에 대해서는. 오히려 뭐 주폭이라는 용어도 생겼을 정도로 술 먹고 일어났던 상습적인 폭행에 대해서 검찰과 법원이 좀 엄발하는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주치 감형이 있어요. 요새는 뭐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뭐 제가 술이 취해서 그러는데요. 예. 라고 하시면 형량이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는 안 될 겁니다. 이해가 예. 바뀌었죠. 네, 다음은 정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어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명시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정치권의 파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먼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아마 내년 총선까지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가짜 민생 법안에 껍질을 씌워 끌고 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목소리 톤도 평소보다 3배 이상 컸고 네. 모두 발언 16분 중에 12분가량이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수위도 굉장히 지금 들어보셨다시피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예. 취임 이후 가장 강한 톤의 국회 비난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거부권 행사는 예상됐던 것이고, 네. 예상됐던 것이고, 또 거부권이라는 것은 뭐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자체가 뭐 큰 논란은 안 된다라고 저는 이제 일단 봤는데, 뭐 여러분들 다 들으셨겠지만 이제 국회로 돌려보내면서 12분 동안 이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또 어휘, 그다음 표정, 그다음에 레이저 뭐 등등 다 포함해서 뭐 국회에 거의 핵폭탄을 던진 것이고, 그다음에 진짜 뭐 어떤 전문가들도 예상치 못한 초강수를 던진 것인데, 네. 어쨌든 뭐 대통령이나 지금 현 정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메르스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 어쨌든 현상 유지 전략으로서는 국면 타파가 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닌지 뭐든지 모르겠지만 정치의 중심에 대통령이 정확히 다시 돌아왔다. 뭐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어제 제가 저기 오바마 대통령이 찰스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제가 좀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근 어제 2개의 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오바마 대통령이 LA에 있는 코미디언 출신 마크 메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라지에, 그러니까 차고에 있는 팟캐스트 스튜디오에 가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TPA라고 해서 무역촉진권한법이라고 하는 것이 의회에 통과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이 2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나라하고 좀 이렇게 차이가 나서 대통령께서 사실은 아까 우리 박상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근데 한 발자국 더 나가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만한 이유가 있었느냐, 말씀을 저렇게 배신의 정치라고 하시. 제가 볼 때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새누리당의 자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를 들면 과연 새누리당 안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오바마 대통령이 찰스턴 사태를 보고 찰스턴 국민들은, 찰스턴 희생자들은 나의 국민들입니다라고 말을 할 때 과연 우리 대통령께서 세월호나 또는 이번에 메르스 사태에서 어느 정도 행동을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야당과 절충하는 노력을 한 사람이 사실 유승민 원내대표인데, 예. 그 노력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지켜보시고 불만스러운 부분은 개인적으로 대화라는 게 왜 있습니까? 의회 민주주의라는 게 왜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야당과 여당의 원내대표들을 부르시든지 당대표를 부르셔서 청와대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이거를 과연 언론에 대시고 말씀을 저렇게 강하게 높은 톤으로 말씀하실 내용인가 하는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제 저 말씀에 대해서 오늘 아침 신문들의 사설을 쭉 보면요. 박 대통령이 꼭 잘하셨나라는 어떤 그런 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동아일보 사설 제목을 보니까 배신의 정치, 국민이 대통령과 국회에 할 말이다.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사설을 쓰셨는데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부정 여론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박 대통령이 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이런 표현을 하면서 사실 그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해결하고 풀어나가면 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갔을 때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점점 더 꼬이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문들에서도 뭐 이 민생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처리가 안 되는 것이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 이게 선진화법이라는 족쇄를 채워놓고 그 띵틀을 알아서 뛰어넘으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것은 좀 무리다라는 사설 내용들도 있었고, 여당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숙제 내듯이 어떤 주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 되지 않았을 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더하기의 그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이렇게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뺄셈 정치를 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사설들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의회 민주주의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미국에 스태그 디너라고 있습니다. 네. 스태그라고 하는 게 수컷 사슴을 말하거든요. 네네. 보통 백악관에서 만찬을 하게 되면 부부 동반 만찬을 하는데, 여야 간에 이런 상원과 하원, 민주당, 공화당 간에 이런 마찰이 생기게 되면 미 대통령께서 남자 의원들, 반대하는 의원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같이 남자들만 포도주를 하면서 식사를 하고 시가를 물고 한 대 피면서 자기의 의견이 어떤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태그 디너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에 의회 민주주의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TPA 법안이 통과될 때 민주당은 반대를 하고 공화당이 찬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 여와 야가 있는데 야당이 찬성을 하고 여당이 반대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무역권한촉진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거기에 역할을 누가 했느냐면 백악관에 Congressional Liaison Office라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연락을 하는 네. 우리나라의 정무수석이 해야 되는 역할인데 과연 우리나라의 대화와 타협과 설득이라고 하는 것이 청와대와 국회 간에 존재하느냐 이 측면에서 놓고 보면 대통령께서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배신의 정치, 신뢰를 네. 어기는 배신의 정치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하는 이야기겠냐, 국회 전체에 하는 이야기 네. 아니겠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승민 이제 원내대표를 감싸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유승민 원내대표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당청 관계를 복원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보겠다 그랬고요. 그런 약속을 드렸고, 그리고 제 거치 문제에 대해서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퇴하지 않겠다. 예. 이런 뜻을 지금 받아들였는데요. 이 문제는 뭐 내재적으로 이렇게 봐서 지금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전혀 다른 국면으로 우리 정치가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전혀 다른 국면.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어제 내용을 보면 일단 그 2년 6개월 정도 이제 절반 정도 지났는데 박근혜 정권의 뭐 성적은 썩 좋지 않습니다. 네. 그 근원은 국회에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인식이라는 것이고 구태정치다. 지금 현재 여야 할 거 없이 구태정치고 다음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해달라는 얘기는 다음 총선에 대통령이 개입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어떤 표시한 거라고 정치적으로 표시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실상 유승민이라는 이름 석자는 없었지만 원내대표 그러니까 예. 적시했죠. 적시했고 대통령이 집권당 원내대표를 사실상 비토한 내용이었는데 어제 뭐 장기간 의총에서는 그 유승민 원내대표를 재추인하는 어떤 뭐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뜻과 당의 뜻이 상반된 것이죠, 지금.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상 향후 정치적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우리 상상 밖에서 움직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상상 밖에서요? 그 얘기는 뭐 탈당을 한다든지 네. 어떻게 보면 또 신당 창당을 한다든지 오늘 뭐 신문을 보면 어떤 그런 기사들도 있었지만 그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면서 뭐 하는 거 아니겠 단순한 경고였으면 저 정도의 수위와 톤에서 이 발언이 나올 수는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당과 대통령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그 새누리당 지도부는 정치를 타협의 어떤 산물, 선진화법 얘기도 있지만 절충과 타협의 산물로 본다면 대통령께서는 가치와 몰같이 선거학의 구도로 보는 거 아닙니까라는 어떤 관점. 근데 굉장히 위험한 사고가 사실 제로섬 게임적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가치고 저쪽은 뭘 가치고 나는 선이고 저쪽은 악이다. 그러면 국정 표류와 국정이 어려운 모든 만악의 근원이 국회에 있다라는 대통령의 인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난 국민을 직접 설득하면서 정치를 하겠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본다면 정치는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지만 우리 예상 밖의 어떤 정치적 어떤 그 변화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향후 정부 답이 없죠. 답이 없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배신의 정치 말씀하셨는데 배신의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신뢰의 정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배신의 정치건 신뢰의 정치건 간에 이제 앞으로는 정치가 없어지는 단계에 들어갈 겁니다. 아마 다음 총선까지 최소한. 왜냐하면 정치의 기본이 뭡니까? 정치의 기본은 타협과 조정이죠. 갈등 해결입니다. 근데 어제 이제 대통령의 말씀을 보면 그 뭐 국회법 위헌이다. 거부권 행사가 옳다 그러다. 그건 이미 사실 쟁점이 아닌 것이죠. 그것만 차치하고더라도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정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경제 관련 법안들이 통과가 안 된다. 너희들 여야 정치권 뭐하냐? 국회 뭐하냐? 특히 야당 뭐해? 그리고 여당 왜 그것도 통과 못 시켜? 라는 그런 내용 자체는 뭐 타당한 면이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네. 그 야당의 발목 잡기로 해서 경제활성화법은 통과 안 된다는 얘기들이 여정도는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를 풀어가는 원인 진단과 대통령이 어떤 디테일한 어떤 뭐 아까 박성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어법이라든지 단어라든지 그런 것들인데 대통령께서 그 원인을 전부 다 이제 여야 정치권에서 찾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면 대통령께서 본인의 어떤 그런 역할들, 정치의 최고 책임자 역할들에 대한 대통령의 어떤 충실한 의무를 다하셨는지에 대해서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아까 오바마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오바마 대통령 화면 보면요.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랑 골프 치는 거 자주 나옵니다. 오바마 대통령 존 베이너 의장 골프 치고 싶겠습니까? 솔직히 최대 정적인데 사사건건 발목 잡는데 골프 왜 칠까요? 그게 정치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정적을 설득하고 타협하려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국회 선진화법이 있습니다.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거 만들 때 당시 비대위원장인데 대통령이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 선거법이란 괴물 있는 상태에서 여당이 움직이는 공간은 극히 적은 것이 다 맞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대통령께서 야당 지도자들 불러서 좀 식사라도 하시면서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시고 타협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풀어가야 되시는 건데 그거를 야 경제활성화 해 4대 구조개혁 해 추경 집행해 던져놓고 여야를 모두 적으로 만드시면 앞으로 그거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어제 말미에 보시면 4대 구조개혁 국무위원 여러분 충실히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실행합니까? 4대 구조개혁? 무슨 방법으로요? 국회가 저렇게. 그럼요. 예. 국회를 지금 전부 다 적으로 돌리시고 국회를 모두 다 적으로 돌렸다. 야도 악인데 여야가 지금 어떻게 협조하겠습니까? 여당은 지금 일단 협조를 하려고 하겠죠. 어제 의총 결과 보면 대통령 말씀 따르겠다는 건데 여당의 150석까지 뭘 하죠? 지금 야당이 협조할까요? 야당은 지금 가뜩이나 좀 내용으로 감싸고 있는데 외부에 적이 생겼습니다. 딱 좋죠. 되겠습니까? 야당의 협조가.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난국을 돌파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저로서 참 의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6.25 전쟁 65주년을 맞아 미 해군이 부산항에서 세계 최대 핵추진 잠수함인 미시간호를 공개했습니다. 네, 미시간호에 탑재된 토마호크 미사일 154기는 부산에서 북한 곳곳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미 해군 7함대 소속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미시간호가 부산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길이 170m, 배수량 18,000톤에 달하는 핵잠수함은 특수전과 첩보활동 등의 임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 핵잠수함인 미시간호는 한 번 잠항하면 최장 120일 동안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잠수함 내부는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좁은 통로로 이어집니다. 모두 4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잠수함 내부. 1층에 있는 중앙통제실이 미시간호를 24시간 지휘합니다. 승조원 9명이 잠을 자는 침실과 40명을 한꺼번에 수용하는 식당도 함께 있습니다. 바로 아래층에는 미군이 자랑하는 전략병기 토마호크 미사일 통제실이 나타납니다. 사정거리 1600km인 토마호크 미사일은 부산에서 북한 곳곳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데 미시간호는 최대 154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In the U.S. Navy for over 50 years safely, many reactors, and we have a very highly trained both technical team of engineers. 장병들의 휴식 등을 위해 부산항에 입항한 미시간호는 오늘 30일까지 부산에 머무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북한 관련 소식 알아보죠.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 함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영상에서 보셨듯이 미 해군이 부산항에서 세계 최대 핵추진 잠수함인 미시간호를 공개했습니다. 예. 위용 대단한데요. 예.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원래 이 미시간호는요, 네. 오하이오급이라고 그래서 미국의 그러니까 그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쏘는 잠수함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미군이 한 4척 정도를 토마호크라는 순항 미사일을 쏠 수 있게 개조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SLBM 그러니까 이제 핵 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24발밖에 발사를 못 하는데 이렇게 토마호크 미사일로 바꿔놓으면 미사일이 좀 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54발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잠수함에서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154발을 공격하면은요, 북한에 있는 주요한 시설들은 거의 다 부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배가 6.25 65주년을 맞아서 들어왔다. 네. 그 다음에 그냥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내부까지 공개했다. 사실 잠수함이 내부 공개하는 거는 거의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우리 군은 우리 잠수함을 여태까지 한 번도 언론에 그냥 직접적으로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네. 미국은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2번째예요. 왜냐면 이제 이런 배가 2011년 5월에 들어서 한번 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 한국이 2011년 5월에 5월에 이제 부산에서 이제 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왜 그랬냐면 그 전에 2010년 그러니까 그때 천안함 폭침하고 연평도 포격이 있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미국이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럼 지금 와서 공개를 한 건 뭐냐? 지금 북한이 SLBM이니 뭐니 그러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위협을 고조를 시키고 있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까부지 마라. 우리 준비 다 돼 있다. 네. 이런 걸 좀 보여주려는 그런 좀 모습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움직이는 대형 병기인데 북한에 네. 대한 경고에 의미가 있다라고 양국 위원이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정은이 최근에 공들여서 건설하고 있는 게 바로 평양 국제공항인데 어제 시찰에 나온 노동신문의 사진이 3년에 걸쳐서 할애를 하면서 공개가 됐습니다. 자, 지금 빨간 동그라미 안에가 김여정이고요. 김정은 옆이 지금 이설주죠.
보면 어제 좀 화제가 됐던 게 두 여성의 옷차림 비교였어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미지가 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김여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당 부부장으로서 옆에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분하게 정장을 많이 입고 나오고요. 화려한색. 예, 맞습니다. 검은색. 근데, 근데 이설주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원색의 옷들, 그다음에 이제 높은 하이힐도 신고 나와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북한 여성들의 유행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김여정 같은 경우는 일꾼이라는 이미지, 네. 그다음에 이제 이설주 같은 경우는 퍼스트 레이디, 혹은 이제 국가의 어머니란 이미지로 좀 접근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현지 지도에 두 사람을 동시에 데리고 나온 것은 이번에 네.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이 예.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지 지도라고 보긴 조금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현지 지도는 지금 이 순환공항 같은 건 굉장히 여러 차례 했습니다. 네. 심지어는 2014년 11월에 나와서는 야, 왜 이렇게 지었나? 민족성이 안 들어갔다라고 해서 호통을 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근데 결국 이게 지금 개장하고 난 행사이기 때문에 자신이 공들인 행사니까 부인과 그다음에 여동생을 같이 다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전에 이제 두 여인을 계속 공식 활동에서 떼어놨을 때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두 여인의 권력 암투를 막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조치를 취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 게, 지금 그 김여정 같으면 당의 핵심, 아마 그 자기 오빠의 최고 지도자의 이른바 PI, 그 선전선동 부분을 아마 총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버지 대하고 다른 게 이설주라는 존재입니다. 이른바 퍼스트레이디는 김정일 시대는 없었죠. 없었는데 이제 그 김정은 들어오면서 이제 이른바 이제 퍼스트레이디가 생긴 거죠. 북한 인민들이 봐도 낯설 겁니다. 저 풍경들이. 그러고 이제 아무래도 뭐 이설주한테 주목이 갈 수밖에 없는데, 두 사람 간에 무슨 권력 충돌이 있다라는 것은 약간 좀 호사가들의 어떤 상상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십니까? 두 여인의 권력 암투설.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신우이랑 사이가 좋을 리는 없죠. 일반적으로요. 일반적으로 그럴 텐데, 근데 일단은 위상의 차이가 있다는 지적은 좀 명확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김여정이야 당연히 백두혈 통해서 지금 인정된 프론트로 나와 있는 사람이고, 이설주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부인은 또 앞으로도 바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그 충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설주 입장이 그렇게 크게 유리한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용기를 굉장히 타는 걸 좋아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평양이 전용 활주로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 예. 지금 양욱 의원이 갖고 나오신 비행기가 그겁니까? 예, 지금 이제 이거는 김정은이 타고 다녀서 이제 그 화제가 되고 있는 IL-60이라는 북한의 그러니까 VIP 에어포스 1에 해당하는 기종입니다. 근데 사실 이 기종 같은 경우는요, 너무 오래됐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엔진을 이렇게 뒤에 장착을 한 이런 기종의 형태는 사실 거의 요즘 만들지가 않습니다, 비행기들이. 근데 이게 보면은 1963년에 처음 이제 나온 그런 설계고요. 지금 북한이 도입한 그 김정은이 타진 기종 같은 경우는 1985년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거의 지금 한 뭐 30년, 40년 이렇게 지금 비행기를 타고 있다는 건데, 심지어 이 비행기가 너무 안전하지 않다 보니까 유럽에는 이 비행기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중국에도 가져갈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비행기 안전 규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오래 지나서 지금 전 세계 이 기종이 딱 16대가 운용이 됩니다. 그 중에서 4대를 북한이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예 허가를 안 해줍니다. 우리 공항에 못 내려요. 얘는 안전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해서 뭐 새로운 기체를 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안전 기준에 미달돼서 아예 그냥 입국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평양에 전용 활주로까지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 오래된 전용기를 타기 위해서 지금 만든 겁니까? 그러니까 그 활주로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대성 구역에 이제 나온 건데, 대성산 있는 그 이제 동북 쪽에 있는 이제 구역에 있는 건데, 거기는 180m짜리 활주로입니다. 여기는 이런 커다란 비행기가 내릴 수가 없고요. 자기가 그냥 타는 그 경비행기 직접 몰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그 정도가 뜨고 내릴 수 있게. 그래서 이제 뭐 평양뿐만 아니라 자기 별장에 있는 이제 원산이나 안 그러면 강동 이런 쪽에 이제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